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사 파트에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세계 정세에서 좀 약간 대탕트라가죠.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요. 자, 남북한도 이런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좀 전환하면서 남북 대화를 제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같은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몰래 건너가가지고 밀담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진행된 것으로 첫 번째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의 정부 고위급 인사가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사례,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 1972년 통일에 대한 3대 기본 원칙을 다룬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것은 7.4 남북 공동 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이루어진 첫 번째 합의로 통일 방안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보시면 자주, 평화, 민족적,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외세 자본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사실은 평화 통일이나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기존에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던 민주화 요구 세력들은 좀 순간적으로 벙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였죠. 자,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볼 때 국제적 정세 그리고 자신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박정희는요. 10월 17일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대의 명분을 무엇으로 국제정세 대응과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이 명분을 삼아서 유례 없는 그 독재적인 시스템인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유신헌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독재 정권의 완성헌법이라 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근데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평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주어지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유신 정우회를 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긴급 조치권이라 하여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뭐 대통령 선발할 때 우리 배웠던 건 간선제, 직선제였잖아요. 간선제 국회의원으로 통해서 선발한다. 직선제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한 조직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 향후에 이렇게 국민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가 주로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체육관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를 하면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독재의 진정한 의미의 또 다른 독재의 시작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약 6년간 진행되게 됩니다. 네, 유신헌법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발표에 의해서 이제 닉슨 독트린 대탕트 분위기에 힘입어서 남북한이 7.4 남북 공동 선언을 했고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때 김일성도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차 개헌 유신헌법이 채택되어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종신이 가능하고 국회 예산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유신정오회를 세팅하게 된다. 긴급 조치권을 통해서 헌법을 넘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여담입니다만 이때 사회적인 상황에서 장발 금지 그리고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3년에 이듬해죠. 중앙정보부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치던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를 납치한 사건을 계기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학생들은 전국 민주청년 학생연맹 민청학년을 조직하면서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했었고, 제야 인사였던 장준하 등 민주 인사들은 개헌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민주화의 목소리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아예 개헌이란 말 자체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철저한 탄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1974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조치권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약할 수 있는 아주 초법적인 권한입니다.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8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지식인들이 구속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민청학년, 말 그대로 유신을 반대하는 이 민청학년 배후에 인민혁명당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간첩들의 혐의가 잇따라 하여 이 민청학년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더 나아가 75년에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해서 헌법 개정 요구 보도 자체도 금지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처절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인사들은 3.1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어 76년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얘기가 발생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장준하라는 분인 제야 인사로서 박정희의 유신 헌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한때 이제 일본군에 징병되어 갔다가 거기서 탈출하셔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이자 제야 민주주의 제야 운동가시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던 중에 이제 저 의문의 저기 등산에서 1975년 의문의 등산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이제 실족자로 처리하고 실족사로 보도를 하고 검찰도 이를 실족사로 보고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이 타살의 의혹은 대단히 많이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다. 타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978년 10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의석수는 훨씬 더 적었죠. 자,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 보통 버티는 경우는 보통 경제가 호황일 때 그나마 버티는 건데 더군다나 이 독재 정권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2차 석유 파동, 석유값의 이제 담합, 그 오펙 석유값의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돼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내 경제가 크게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불황 속에서 더욱 유신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가는데요. 당시에 신민 당사에서 농성 중이었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진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여공이 실종 그 당사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 대해서 자, 여기 대해서 반발하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민의 투표로 뽑았던 국회의원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 이
김영삼 총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떤 지지 기반이 주로 이제 어디였었냐면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이었었는데요. 이 김영삼 총재의 국회 제명 사건에 대한 반발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퍼지게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터지게 된 거죠. 자, 박정희 정부는 여기서도 강대강으로 이 민주화 요구를 또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민주화 요구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군부, 그리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던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자, 이들의 갈등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게 되고요.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강력한 독재자 권력이 무너지게 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 향후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과연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바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